우리가 이 챕터에서 살펴봐야 되는 키워드는 통일이고요. 당연히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 그리고 국제 정세와 연관지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남한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외교라고 하는 건 북한과의 관계도 외교이기 때문에 외교는 대체로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 당연히 외교 정책도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큰 틀을 머리에 담아두고 시기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배움책 65쪽에는 대통령별로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놔봤어요. 그래서 293부터 6쪽까지를 정리한 내용이고, 첫 번째는 1번 단원에는 1번 내용에는 시기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가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 이후라는 건 50년에 전쟁이 시작이 돼서 53년에 휴전됐으니까 53년 이후가 되겠고요. 4.19 혁명은 언제예요? 우리가 정치사를 그래서 먼저 학습한 거죠. 4.19 혁명은 60년 이후고요. 좀 떠오르셔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5.16 군사정변은 언제예요? 61년 이후가 되겠고, 박정희 이후로 생각까지 더 나면 좋겠죠. 그래서 6.25 전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가장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런 단어를 이제 적개심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타서 남북의 독재 권력 강화에 이 서로의 존재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김일성 같은 경우도 그랬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의 존재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쳐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에 남한과 북한의 존재를 이용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4.19 혁명이라는 사건은 이 독재를 끝낸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19 혁명과 함께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면서 뭐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승만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독재에 이용하는, 이거에도 사람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거를 독재 이용하지 말고 우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 60년 이후입니다. 근데 이건 길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박정희 때문이죠. 박정희가 권력을 61년에 찬탈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단기적, 일시적으로나마 잠시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는 박정희 직업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군인 출신이고 당연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군인의 어떤 존재감이 더 사회에서 중요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체제인 무엇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정책이 강화됐고요.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탄압하겠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긴장과 어떤 공포와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욱더 정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정권에서도 굉장히 무례한, 그리고 선을 넘는, 무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기를 소유한 공산주의자들을 남파는 이제 남쪽으로 파견한다는 얘기죠. 남한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 공부에 나오는 진범위에 나오는 푸에블로라든지 납북 사건이라든지 1.21 사태에 김신조가 쳐들어온 것이라든지 울진과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내내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변화가 있냐면 1972년에 미국의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선언 하나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억나셔야 되는데, 냉전을 이제 우리가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72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정도는 한번 합의를 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적십자라는 이제 기구에서 추진을 했고요. 자, 유문서는 별표 좀 하셔야 되겠죠? 74라는 건 여러분 7월 4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972년 7월 4일이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거 발표하고 나서 엉뚱하게 10월에 유신헌법 발표했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박정희 정부의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때만큼은 어쨌든 TV에서 발표를 할 때는 우리는 통일을 할 때 일종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과 상대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이 대단결하는 민족이 하나로 모이는 이런 형태를 추구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자주라든지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경제협력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 밑에 문서겠죠. 그죠? 자주적으로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세 가지 원칙이 보이세요 지금? 키워드죠. 그럼 우리 이 자료 이름을 쓸 수 있겠죠? 1972년에 발표된 문서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앞에서 적어 보시고요. 힌트는 7월 4일이란 날짜였죠. 그죠? 그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초로 이 평화통일을 하자는 방향에 이제 합의한 그런 문서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이중적인 모습 방금 설명드렸었죠. 여전히 독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서는 여러분 의미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북한이 이제 남한에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먹을 것과 식량 이런 그 물자 이런 것들을 보내준 적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로 가죠. 자, 노태우 정부로 가기 직전에 우리 6월 민주항쟁, 냉전의 해체 이런 세계사적 흐름, 한국사적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재 정권이 어쨌든 전두환에서 1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얘기도 다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남북한이 U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같이 함께 가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고 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문서가 발표가 되는데 자,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를 위한 어떤 방향, 정식 명칭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좀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합의예요. 최초의 합의. 그리고 상호의 체제를 인정하고 불가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이제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 내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인지 여러분 적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태우 정부 때니까 1991년. 네, 이렇게 연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그 노태우 넘어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하자 약속은 했는데 추진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 대통령 때인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이제 사실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물적인 교류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현대 기업의 이제 CEO인 정주영이라고 하는 회장이 직접 소를 끌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방문을 해서 이 소를 북한에 이제 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선물인 거죠. 그리고 북한을 방문했다. 줄여서 우리가 방북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산 중에 사람들이 백두산 이외에 그 백두산 사실 중국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영토에 100% 있는 금강산은 그때까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김대중 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남쪽의 연합 제안과 북쪽의 연방 제안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체제를 인정한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방문단을 고려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6.15 공동선언이라는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또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랫줄에 나오는 이제 세부적인 남북 교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방향을 먼저 발표하고, 이것에 따라서 4번에 나오는 게 이제 구체적인 추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도 외우기가 쉽죠. 2000년, 그리고 6월 25일, 6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그래서 적어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다음이 여러분 노무현 정부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계속해서 이 노무현 정부 자체가 김대중 정부하고 연관성이 있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우리가 북한하고 좀 사이가 비교적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을 어떻게 해요? 이어봤죠. 그래서 발전시키고, 여기서 논의가 됐었던 이 개성공단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도, 기찻길도 이제 연결을 실질적으로 좀 하고요. 2007년에는 또 한 번 이 노무현과 김정일이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김대중과 김정일이죠.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났을 때는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첫 번째 만난 거기 때문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거는 두 번째로 만난 거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정상이란 단어가 각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함을 한번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핵실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심지어 2008년에는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긴 했지만, 우발적인 어떤 총기 발사 사고로 이제 금강산 관광이 현재는 아직까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대체로 악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중학교 때 보셨겠지만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미 회담,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각자 대화도 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판문점 선언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 약간 빠졌는데, 김대중은 그 남북 관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통일 정책의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봤고요.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여러분 298조 9조, 300조, 그리고 301조, 302조, 303조 이렇게 자료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